오늘도 요 지금 교실 안에 로니, 건우, 겸이, 은우, 성민이, 제인이, 도희, 하윤이. 이 사람들은 아이스티 3잔 월요일날 받을 것 같아요. 친구들 다 왔어요? 은서도 왔고 또 많이들 왔죠? 그러면 125쪽 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125쪽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지금 125쪽이라고 5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집중하시고 마음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햇볕과 푸른 가을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현장학습을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만끽하고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할 때마다 그 지식이 우리 친구들한테 삶에 있어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머리를 총명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5쪽 두 번째 줄 소리 내서 한번 소리를 내면 뇌가 깨어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어떻게 깨냐고요? 똑똑해져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뇌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줄 시작. 민영감이 앞으로 몸을 숙였다. 뭐라고 말하려다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말 안 됐구나 모기야. 마침내 입을 열고는 말을 시작했다. 다리 밑에 사는 네 아저씨가. 순간 모기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두루미 아저씨! 며칠 전 일이야. 그 사람이 다리 위에 있는데 어떤 농부가 술에 넘치도록 침을 잔뜩 씻고 쩔쩔매면서 다리를 건너려야 했다는군. 나무로 만든 다리 난간은 이미 썩은 상태였어. 네 친구는 술에 부딪혀서 옆으로 떼밀렸고 난간은 그만 부서졌지. 모기는 눈을 감았다. 민영감이 그만 얘기를 멈췄으면 싶었다. 민영감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모기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물은 너무 차가웠어. 네 아저씨는 늙었지. 충격이 너무 커서 심장이 견뎌내질 못했던 게야. 모기는 매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자기 영혼이 126쪽 몸에서 빠져나와 민영감의 얘기를 듣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온 모기는 민영감의 눈동자가 부드러운 빛을 띠고 있으며 낯빛이 온화해 보인다는 걸 알았다. 이런 모습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민영감은 계속해서 말했다. 모기야, 아주 급작스러운 사고였다더구나. 네 아저씨는 고통을 겪지 않았어. 그러면서 허리춤자리에 손을 넣어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사람들이 강에서 끌어냈을 때 그 양반이 이걸 손에 꼭 쥐고 있었어. 그것은 진흙으로 만든 작은 원숭이였다. 여전히 조잡한 끈을 달고 있었다. 모기는 손을 뻗어 받아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 모기 귀에 아줌마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것도 없던 허공에서 갑자기 아줌마가 나타난 것처럼 여겨졌다.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계속 곁에 있었던 걸까? 마치 물속에 있는 듯 주위의 모든 소리와 풍경이 흔들리고 있었다. 모기의 표정이 봐. 너무 슬프다, 그치? 128쪽 모기야, 오늘 밤은 우리하고 함께 지내자꾸나. 아줌마가 말했다. 모기의 의식은 여전히 몸을 빠져나간 채로 자기가 일어나서 아줌마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걸 바라보았다. 민영감이 뒤에서 외쳤다. 모기야, 수고했다. 아주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모기는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어쩌면 상상 속에서 들은 게 아닌가 싶었다. 모기는 아줌마와 함께 문턱을 넘어 집으로 들어섰다. 모기가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는 처음이었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모기는 이런 사실이 놀라웠다. 민영감 작품이 얼핏 눈에 들어왔다. 선반 위에 멋진 차 주전자가 놓여 있었고 조리도구를 담아놓은 쇠긴 무늬 항아리도 보였다.
방들은 간단하고 검소해 보였지만 깔끔하게 정돈돼 있어서 썰렁하지는 않았다. 아줌마가 모기를 데리고 작고 아담한 방으로 가서는 이미 이부자리를 펴놓은 데다 남겨두고 나갔다. 모기는 이부자리 위에 누웠다. 세상의 빛으로부터 눈 감고 마음을 닫은 모기는 금방 아줌마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조차 듣지 못했다. 곧바로 깊고 어두운 잠의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모기는 절에서 종이 울리기도 한참 전에 일어났다. 고요한 집을 나서서 시냇가로 걸어갔다. 모기는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허리를 구부려 납작한 돌을 집어들었다. 아무렇게나 던진 돌은 물수제비를 하나도 뜨지 못했다. 그저 퐁당 하고 큰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모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돌을 던졌다. 그러고는 갑자기 잇따라 돌을 힘껏 던지기 시작했다. 하나, 또 하나, 점점 더 거칠게 던지는 바람에 요란하게 돌멩이 세례를 받은 시냇물은 마침내 흙탕물이 되어 거품을 일으켰다. 격분해서 넋이 나간 채 모기는 나뭇가지를 던지고 막대기와 진흙덩이를 던졌다. 손에 잡히는 대로 모조리 던졌다. 결국 모기는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배를 움켜쥔 채 헉헉댔다. 뒤이어 시냇가 쪽에 진창에 무릎을 꿇고 어지러웠던 시냇물이 잠잠해지는 걸 바라보았다. 130쪽 시작. 모기 스스로 나서서 민영감의 작품을 송도로 나르는 일을 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사고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 아저씨를 도울 수 있었으리라. 시냇물에 둥둥 떠내려가던 나뭇잎이 작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모기의 머릿속도 빙빙 돌면서 아저씨에게 선물을 주던 날로 돌아갔다. 두루미 아저씨가 차분한 모습으로 기뻐하던 모습, 원숭이를 몸에 묶어서 늘 지니고 다니려고 곧바로 끈을 찾던 일이 떠올랐다. 두루미 아저씨는 모기가 여행 떠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조금도 비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모기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했다. 모기의 머릿속에 온갖 기억이 차곡차곡 쌓였다. 언제든 모기와 토론하기를 마다하지 않던 아저씨의 모습,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들, 아저씨가 알고 있는 산에 얽힌 비밀, 주변 세상에 대해 아저씨가 그래서 읽은 내용, 심지어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못 쓰는 다리를 가지고도 농담하길 좋아했던 아저씨가 떠올랐다. 갑자기 물 위로 솟구치는 물고기처럼 또 다른 지난 일이 퍼뜩 머릿속에 떠올랐다. 132쪽 두루미 아저씨 어디로 떠나더라도 그러면서 모기는 속삭였다. 멀쩡한 두 다리로 여행하시길 빕니다. 그러자 눈물이 쏟아졌다. 모기가 소리 죽여 흐느끼는 소리를 헤치고 종소리가 들려왔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모기는 시냇가에서 얼굴을 닦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수레와 도끼를 준비해놓고 민영감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나무로구나. 모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모든 게 길 떠나기 전과 똑같았다. 아니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었다. 두루미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다. 모기는 후들후들 몸을 떨었다. 축축한 채소 구덩이에서 올 겨울을 혼자 어떻게 견디나. 민영감이 모기한테 도끼를 건넸다. 커다란 통나무. 그러면서 큰 소리로 덧붙여 명령했다. 최소한 어른 몸통 두께는 돼야 하느니라. 모기가 낯을 찌푸렸다. 어째서 그런 나무가 필요한 걸까? 그래 맞아. 그런 통나무를 쪼개면 가마 구멍에 넣기 딱 맞지. 하지만 그런 나무를 해오려면 힘이 많이 들어. 예, 왜 그러냐? 내가 왕실에서 주문을 받았다는 게 뭘 뜻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느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느냐? 민영감의 잔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모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 혼자서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직접 네 물레를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겠냐고. 그렇게 큰 통나무를 구해오지 않으면 어떻게 네 물레를 만들 수 있겠느냐 말이다. 어서 가거라. 민영감이 더 못 참겠다는 듯 산을 가리키며 외쳤다. 모기가 민영감의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었을 때는 벌써 그 자리를 뜬 다음이었다. 내 물레? 민영감이 나한테 도자기 빚는 법을 가르쳐 주려는구나. 야호, 그치? 134쪽. 모기는 어깨너머로 뒤를 돌아다봤다.
과거처럼 입을 해 벌리고 웃는 얼굴로. 하지만 민영감은 어느새 다시 집 안으로 사라진 뒤였다. 마당에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은 아줌마였다. 아줌마가 어서 되돌아와서 점심 바가지를 가져가라고 손짓했다. 저녁 밥 먹는 데에 맞춰서 집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서 점심 사발을 건넸다. 한 번 놀란 모기는 또다시 놀라고 말았다. 아줌마가 집 안이라고 말한 것이다. 모기는 당황해서 아줌마를 바라보았다. 아줌마가 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기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살 마음이 있다면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구나. 모기가 꾸벅절하며 대꾸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러자마자 솔핏 어지럼증이 있었다. 우리가 너한테 이름을 새로 지어주려고 한단다. 지금부터 너를 형필이라고 부르려는데 괜찮겠느냐? 모기가 우선 고개부터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야 민영감의 아들 이름이 형규였다는 게 떠올랐다. 돌림자가 같은 이름이었다. 돌림자는 같은 형제에게나 주는 명예로운 글자였다. 모기가 앞으로는 고아를 뜻하는 원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였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끄면서 모기는 등 뒤로 아줌마의 미소를 느꼈다. 그럼 저녁 식사 때 보자, 형필아. 아줌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모기는 덜거덕거리는 수레를 밀면서 조용히 나가세요. 모기는 덜거덕거리는 수레를 밀면서 터벅터벅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다. 곰곰이 돌아볼 일도 너무 많았지만 어리둥절한 가운데 온갖 생각이 뒤죽박죽 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두루미 아저씨, 내 본래 집안에서 아줌마와 함께 사는 일과 새로운 이름, 민영감이 나한테 도자기 빚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아, 두루미 아저씨. 모기는 물기를 털어내는 개처럼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머릿속을 뒤져서 흥분을 가라앉혀줄 그림을 찾아냈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룬 매화 가지가 꽂힌 꽃병. 바로 그 꽃병을 만들고 싶은 열망이 되살아났다. 이전보다 한층 강렬한 바람이었다. 실제로 바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136쪽. 두 손바닥에 와닿는 진흙의 감촉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그것은 물레 위에서 다름 아닌 자신의 물레 위에서 진흙덩이가 붕 떠오르며 그 자체로 우아한 모양이 빚어지는 순간의 감촉이었다. 유연히 신비한 초록색과 투명한 빛을 낼 때까지 필요하다면 똑같은 작품을 수십 개씩 만들 작정이었다. 그런 다음 꽃병에다 신중하고도 섬세하게 상감세공을 할 것이다. 어떤 무늬를 넣을 것인가 하면 그것은 모기는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산을 올려다보았다. 짙푸른 초록빛을 띠고 있는 숲속에서 비록 발가벗긴 했어도 마지막 남은 나뭇잎들을 떨어뜨리는 나무들이 기품있게 서 있었다. 모기는 한쪽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나무줄기와 가지들을 두루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하늘과 숲을 구분하는 맑고 깨끗한 윤곽선을 올려다보았다. 그런 꽃병에 적합한 무늬를 새기는 솜씨를 갖추기까지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될까? 언덕 하나, 골짜기 하나, 한 번에 하루씩 그런 방식으로 여러 해 여행하다 보면 마침내 완벽한 무늬를 새기게 될 거야. 모기는 윗몸을 앞으로 굽히고 수레를 끌면서 산길을 올라갔다. 한국의 수많은 문화재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받는 작품으로 매화꽃병, 매병이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상감청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류로 손꼽히는데 주로 12세기에 만들어졌다. 이 꽃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복잡한 상감무늬이다. 가장 대표적인 매화꽃병은 원형 음각무늬가 46개 있는데 제각각 바깥쪽에 흰색 동그라미와 안쪽에 검정색 동그라미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무늬를 새긴 다음 뛰어난 솜씨로 상감 세공을 한 것인데 동그라미들 속엔 우아하게 비상하는 학, 순 우리말로는 두루미가 들어있다. 원형 음각 무늬 사이로는 구름이 떠가고 있으며 구름 속엔 동그라미 속보다 더 많은 학이 날아다니고 있다. 바탕 빛깔은 옅은 농도의 청자색이다. 이 작품은 청자 상감 구름학 무늬 매병, 청자 상감 운학 매병으로 불린다. 꽃병을 만든 이는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다. 작가의 말. 이제 다 끝났어요. 작가의 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국의 기나긴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집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불교의 전통과 뒤에 등장한 유교의 전통에 따라 가족들은 아주 먼 친척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처지의 친척들을 돌봐야만 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절에서 도와주었다. 다리 밑에서 사는 모기와 두루미 아저씨는 사실상 그 시대에 보기 드문 가족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든 이런 이들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고려시대 서기 918에서 1392 성자 도공들은 초기의 중국 도공들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 중요한 도자기 생산지인 부안, 줄포는 이 지역의 작은 마을이다. 강진 둘 다 서해를 통해 중국을 쉽게 오갈 수 있는 해안 집안이었다는 건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도공들은 결국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자성을 드러냈다. 그릇의 우아하면서 단순한 모양, 독특한 유약빛깔, 그릇을 빚는 뛰어난 솜씨 등이 그러하며 나중엔 상감 작업에서 혁신을 이루어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작품은 실제로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품 목록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고려 청자는 당대의 이름을 떨쳤으나 이후에는 여러 세계 동안 세계에서 무시되었다. 예외가 있긴 하다. 일본에서 고려 청자는 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한반도를 숱하게 침략하는 가운데 일본인들은 번번이 가장 풍부한 고려 청자의 원천인 왕실 무덤을 도굴해 일본으로 보물을 가져갔다. 이 가운데 많은 양이 한국 박물관으로 되돌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개인이 청자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곳은 일본이다. 심지어 일본인들은 한국 도공들을 붙잡아서 일본으로 데려갔고 너무했지 그치? 그들은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려시대 때 도자기 산업을 나라에서 경영했을 것이며 줄포 같은 도자기 마을은 공장과 비슷한 기능을 했으리라고 추측한다. 나라에서 지명한 예술가들이 구상한 작품을 이런 마을의 노동자들이 대량 생산했을 거라는 얘기다. 이 글에 나오는 왕실의 주문은 실제 생산이 아니라 작품 구상에 관련된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마을의 도공들이 지닌 솜씨를 깎아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자신 미흡하나마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공의 아들이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을 것을 명하는 법률은 1543년에 제정된 걸로 기록이 나와 있다. 이 이야기에서 묘사되는 시대보다 한참 더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다. 이런 법률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으리라 여겨지는데 나는 이런 전통을 모기가 살았던 시대에 적용했다. 그 시대엔 비록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을지라도 도자기 만드는 일을 기업으로 대물림하는 관습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왕실 감독관에게 보여주기 위해 민영감이 처음으로 만든 작품은 갈색 반점과 순수하지 않은 유학빛깔 때문에 못쓰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런 현상의 원인은 산화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청자 유학엔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산소량을 최소화해서 불에 구워야만 원하는 완성품을 얻어낼 수 있다. 불에 굽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산소가 가마에 들어가면 유약 속의 철분이 녹수는 일이 생기고 원치 않은 빛깔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고려 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산화작용 때문에 훼손된 흔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식에다 현대식 전기 설비까지 갖추고 있는데도 오늘날의 도공들은 그 옛날 장인들이 성취해낸 찬란한 빛깔을 정확히 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 모기의 송도 여행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은 사이먼 윈체스터가 쓴 기적의 땅 도보 여행에서 참고했다. 윈체스터는 1987년에 최남단 제주도에서 북한과 경계를 이룬 지점에 판문점까지 남한을 도보로 여행했는데 꽤 많은 시간을 모기와 똑같은 지역을 통과했다. 모기가 여행하는 중에 오늘날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거쳤을 터인데 그곳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독자들은 의아하게 여길 것이다. 서울은 1392년에 형성된 도시이다. 이 이야기의 시대보다 200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사실 모기는 장차 이 도시가 들어설 현장을 지나간다. 12장에서 골짜기 풍경을 바라보고자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대목이 그것이다. 비슷한 경우인데 오늘날 지도를 보면 송도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 송도는 이후에 개성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현재 휴전선 넘어 북한 쪽에 위치하고 있다.
모기의 새 이름은 전형필에 대한 경의를 드러내는 의미에서 택한 것이다. 그는 다른 예술 작품과 더불어 가장 뛰어난 한국 그는 다른 예술 작품과 더불어 가장 뛰어난 한국 청자 작품을 상당수 기증한 사람으로서 세계 전역의 박물관에 이름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가 20세기 한국에 살았다는 사실은 별도로 치더라도 나로서는 그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아내지 못했다. 어쨌든 그가 부지런히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한 덕분에 오늘날 일반인들은 그 작품들을 보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너무 멋있지?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귀한 예술품이 우리한테도 또 전해져서 볼 수 있는 것 같아. 너무 멋있는 분인 것 같아. 세계의 12가지 작은 기적은 중국 작가 타이핑 라오젠의 저서에 목록이 나와 있다. 그 책은 고려시대와 같은 시대인 중국 송왕조 때 쓰여졌는데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학술원의 책들, 궁궐의 포도주, 투원의 벼루, 러양의 작약, 치인초우의 차, 고려의 신기한 빛깔을 지닌 도자기, 이것들은 모두 지상 최고의 것들이다. 이 책은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한 여러 기록이 남아있다. 나는 고드프리 세인트 GM 곰페르치의 한국의 청자에서 우연히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다. 비책의 광채, 물의 투명함이라는 구절은 일본 오사카 아타카 한국 도자기 전시의 카탈로그의 제목을 빌린 것이다. 청자 상감 그룹 항문의 매병은 한국 서울의 간송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주 간송 전형필은 그 홍가봐 간송이 그치? 우리 민족의 정신마저 차지하려던 일제의 야욕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켜내고자 있는 힘껏 우리 민족의 유물들을 모았다. 멋있지. 훈민정음 원본 등 그 소장품들을 보화각이라는 곳에 모아놓았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최초 민간 박물관 간송미술관이 되었다. 간송미술관은 성북구 성북동 성북초등학교 정문 앞에 자리 잡고 있다. 우와! 선생님 여기 가봐야 되겠다. 어디냐면 간송미술관이 성북구 성북동 성북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대. 그러면 이 간송 정영필 님이 이렇게 우리의 민족의 유물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모기가 엄청 오래 살아가지고 이때까지 살아가지고 모기는 아니지. 전형필이 모기가 아니야. 그냥 이 작가가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모기 이름을 일부러 형필이라고 한 것 같아. 물론 그 아들이 형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을 때 집중해서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딴 생각들이 해서 그래요. 오늘 끝났다.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신상이 있을 거니까 월요일날 꼭 나오고 같이 하고 가져가도 되지 이제. 수고했어.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하윤아 좀 집중 좀 하자. 아이고. 너무 길건 6학년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6학년인데 3학년도 아니고. 잘 가. 좋은 하루. 재원.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왔어? 아가씨. 얼굴 좀 보여줘. 윤수리 아가씨.